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이북 5도청 5층 소강당에서 2023년도 제2기 통일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통일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 2023 우리 통일아카데미 오늘 개강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우리가 1년 동안에 통일아카데미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그 작년에 보면은 한 40에서 50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아카데미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염원하던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이 되었듯이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다가온다며 아카데미 강연회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아카데미는 공산당의 만행과 공포를 피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남으로 내려오신 실향민들은 대부분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역사의 산 증인임을 말하고 또한 그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신 교수진들의 강의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북한의 실상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비해 우리 2, 3세들의 마음가짐과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후계 세대들의 책무이자 사명이며 국민 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올해에 제가 서울대에서 말씀드린 통일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을 만든 원년의 해로서 의미 있는 2023년도의 첫 강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그리고 1천만 이산가족위에서 하는 많은 그런 그 행사 그리고 이런 것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강사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문석 장군님은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서 육군 소위로 임관하시고 제52 보병사단장, 육군 보병학교장 등 군의 주요 지책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제대 군인 자유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애국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생기신 것도 정말 장군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좋은 강의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경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통일 아카데미 이게 개강 날인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을 또 우리 장 위원장님이 해주셔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많이 쫄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81년도에 육사 37기로 이제 졸업하면서 임관했으니까 저희 동기가 박지만 회장이 저희 동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많은데 뭐 이재수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다 저희 동기입니다. 그래서 다 전역을 했죠. 저는 뭐 38년간 군생활을 했고요. 제가 이제 사단장은 이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의 한강 이남의 그 강남 지역 11개 구를 맡는 사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큰 행사가 그 G20 그 서울 정상회의 때 경호용비사령을 했고, 그다음에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죠. 그때 저희 사단에 나가서 이제 그 방배동 그 레면 아틸 아파트 거기 지하에 다 병사들이 가서 그런 이제 복구 작업도 하고, 해관보 정상회의 또 그래서 이건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단장 말미에 2011년도 말에 김정일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험도 했고, 제일 마지막 보직은 이제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이제 학교장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육군의 소대장, 중대장들이 전방으로 가기 전에 이제 OJT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 보직은 그래도 후배들한테
뭐 좋은 좀 전례를 남기려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2015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주로 이제 외교부하고 이제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 활동하고 있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그 우리 예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VFU에서 베테랑스 프리덤 유니온 이렇게 해서 뭔가 애국 활동을 우리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좀 한번 해보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가지고 창립을 했는데, 뭐 원로 뭐 장관님 뭐 포함해서 선배님들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아주 신의 한 수다, 이게 꼭 필요했는데 잘 만들었다 하면서 너희들이 좀 활동을 잘해라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전 사실 뭐 이제 후배들이 시작해서 이제 고문으로 이렇게 좀 돕다가 이제 그 중심이 됐던 저희 동기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좀 활동이 어렵게 돼서 저보고 그냥 위원장을 맡아고 또 맡겨가지고 제가 그냥 또 맡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맡았으니 우리 제대 군인들이 지금 약 한 1,2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뭐 한 10% 120만 정도 회원 확보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한 금년도에 1만 명 회원을 우선 확보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조직이 되면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인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주로 제가 이제 그런 애국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성우회라는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비역 장군들이 활동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안보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쁘긴 하지만 이런 안보에 관련해서 강연하고 할 기회가 되면 제가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나서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뵌 분들, 우리 이제 회장님들 뭐 또 우리 감사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뵈니까 뭐 저보다 연륜이나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큰 진짜 그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또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저보다 몇 배 더 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제가 배우고 가야 될 자리인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일당백 말씀하셨는데 여기 50분 오셨으니까 제가 한 5,000분 모시고 제가 강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지에다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써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성우회에서 이제 연초에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국방부에 주로 이제 국실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중요한 국방 정책 같은 거 쭉 또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안보 정책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쭉 발표하고, 또 우리가 그 국방 정책에 대해서 개선할 점 같은 걸 토의를 하는데,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안보 강연 자리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4가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두 번째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세 번째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 이건 이제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인식을 해봅시다.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정한 국제 정세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두고 있는데, 하여튼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뭐 영상이 제가 맨날 하던 건데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푸틴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좀 이 시대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상당히 당황을 했죠. 푸틴이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이면은 전쟁을 끝내고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시작되고 보니까 달라졌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력면에서 러시아가 구소련보다는 못하지만 아직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뭐 25위 정도 되는데 병력도
4배 정도가 러시아가 많습니다. 또 뭐 탱크라든가 뭐 항공기, 함정 같은 이런 무기 장비 같은 것은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세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하죠.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장군들 포함해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이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구나,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뭐 전술 토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뛰어난 전략가들이 막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이제 MNS라고 그러는데,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보면은 어느 나라가 언제 승리하고 피해가 또 전과가 얼마가 나올지가 딱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무기를 제공해서 전투를 했는데 러시아가 아주 큰 망신을 당했죠.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다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해본 다음에 전투를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6.25 때 같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 것이 이제 시사점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핵에 대한 문제죠. 핵. 뭐 저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저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게 아마 김정은일 겁니다. 김정은. 김정은이는 과연 푸틴이 핵을 쏠 것이냐? 벨라루스에다가 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실제 쏠 것이냐? 만약에 쏘면은 미국이나 서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냥 재래식 무기로 보복하고 말 것이냐? 실제로 같이 핵으로 쏠 것이냐? 이런 거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우리도 남한한테 좀 한번 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쏴도 미국이 뭐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은 좀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 이 전쟁인데, 아마 지금 뭐 푸틴이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것은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내용들인데,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뭐 100마디 말로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또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의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또 군인들의 전투 의지,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이제 세계 안보 정세를 논할 때 결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집중이 되죠.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의 1대1로 전략, 이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맞서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옛날에는 동북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보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중요한 나라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단 국방비를 잠깐 보시면 미국이 7천억 달러 정도 되죠, 1년에. 근데 중국은 여기 2천억 달러입니다. 한 3분의 1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458달러밖에 안 돼요. 경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은 그보다 더 많죠. 490달러. 얘들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가 650달러를 썼어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호주 같은 나라도 343달러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에 더 훨씬 더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막대한 국방비들을 다 쓰고 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미국은 그 이제 퍼스트 에네미 제1적을 항상 정해놓습니다. 제1적. 옛날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미소가 이제 양강 구도로 충돌할 때는 미국이 첫 번째 적은 당연히 소련이었죠. 소련을 항상 감시하고 견제했는데, 그런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니까 적이 없어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밀리터리 슈퍼파워, 초군사 강국이 미국 하나밖에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평화가 지속이 됐는데, 여러분들 9.11 테러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육군 중령 때
수도방위 사령 뭐 작전과장 할 때 그 TV를 보는데 뭐 뉴욕 맨하탄 빌딩에 비행기가 처박혀가지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뉴스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제1적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부대 편성, 무기 체계, 훈련장 구성, 훈련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맞춰서 한동안 했습니다. 이런 전면 전쟁에 대한 대비는 거의 안 했어요. 한동안. 저도 대령 때 이제 자이툰 부대에서 여단장을 이제 한 1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작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상황이 바뀝니다. 언제냐면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에 참 그 치욕을 당했는데 그 참 절치부심하면서 등소평이가 도강양회를 하자. 힘을 기르되 절대 드러내지 말고 미국을 맞서지 말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힘을 기르자. 이런 정책으로 한동안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진핑이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이제 소위 말 중국 굴기, 대국 굴기 얘기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소강 사회 해가지고 전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달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굴기 해서 이제 군대도 미국을 뛰어넘는 초인류 군대를 만들겠다 중국이. 중국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야 원래 세계는 말이야 중국 거야 중국 건데 뭐 서방 놈들한테 잠깐 이렇게 좀 몇 년 뺏겼다고 저들이 주인인 줄 아는데 원래 우리가 주인이야. 이게 시진핑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실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덤비면 만리장성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막 쌍말을 하면서 막 그냥 위협을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이자 뭐 이건 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푸틴까지 또 소위 말해서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지도자들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권좌에 있으면 국가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팩트다는 거죠. 뭐 작년에 그 8월달에 펠로시 하원의원이 왔을 때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가지고 뭐 미사일도 발사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극단의 대입을 했죠. 여기 지금 미국 상공에서 이제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된 거 얘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초한전이라는 중국의 작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첨예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러시아의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뭐 우리가 볼 때 푸틴이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 전쟁을 일으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또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나토가 이쪽에 써 있는데 이 나토에서 자꾸 동쪽으로 동진을 시도한다는 거죠. 나토 가입이 안 됐던 나라들이 막 가입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이제 러시아가 존립의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세계 부존자원이나 이런 것이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인데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소위 말해서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죠. 결국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런 친러, 친중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이런 자유동맹의 그 블록을 견제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 여러분들 일본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원교 근공이라는 말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뭐 절대 우리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 군사적으로. 그렇지만 외교 정책으로 갈 때는 잘 활용해야죠. 협상도 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실체를 보면은 여러분들 일본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죠. 6.25 때 2차 대전 때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헌법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자국 내에서 최소한도의 방위만 하는 전수방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가 다 그걸 그 강요를 하고 일본도 수긍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깨지기 시작했죠. 2015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집단적 자위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적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전수방위를 좀 이렇게 깨는 그런 시작을 했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그 작년도 2022년도에 그 3대 안보 문서, 뭐 방위 전략, 뭐 방위력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정책을 완전히 이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방위비도 대폭 증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면에서 이제 그 반격 작전, 반격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본토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군대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런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예의 주시를 해야 되지만 현재 상태는 결국 우리한테 첫 번째 위협은 뭡니까? 북한이죠. 그죠? 결국은 한미일 동맹 내지는 한미일 그 연합으로 해서 북한을 결제할 수밖에 없죠. 그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적과 영원한 우정은 없다. 항상 감시하고 지켜봐야 된다. 이게 참 피곤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운명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교, 안보,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말 냉철하고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책을 가지고 대비해야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 여기 이제 쿼드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1대1로를 차단하는 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인 4개 국가가 그걸 봉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주는 이제 크게 쿼드에 적극 참여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어커스라는 게 있어요. 어커스. 오스트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US, 미국 3개국이 사실은 같은 뿌리죠. 같은 뿌리. 원래 호주는 사실은 이제 영국의 죄수들이 이게 유배와 와서 만든 나라가 호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영연방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이제 앞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신국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뭐 장갑차, 뭐 K9 자주포도 팔지만 핵 잠수함을 만드는데 영국과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 8척 정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국방력 강화 계획을 획기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고, 인도 마지막 인도는 사실 인도는 그 비동맹 중립 외교가 기본 정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다 바뀌었어요. 미국, 중국, 뭐 일본, 러시아 뭐 할 거 없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붙고 멀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실리 외교로.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안보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방위 산업을 아주 대폭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국부도 창출하고 더 나가서 자연스럽게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일본이 인도가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쭉 이제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군비 경쟁을 아주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어요. 한 나라도 줄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 군비 통제 얘기 한참 나오는데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군비를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덤비면 뭐 만리장성에 대가리가 깨진다. 뭐 피를 절차로 흘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서 뭐 국가 이익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쟁하겠다. 이것이 모든 나라의 지금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계 안보 정세는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가할 수 있는데 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역시 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죠. 이건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안 되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작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북한이 계속 도발했죠. 뭐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 12월 때는 또 이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과연 저놈들이 왜 그렇게 도발을 끊지 않고 하느냐.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핵과 미사일이죠. 제가 이제 요거 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전략 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지금부터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2006년도에 북한이 처음으로 1차 핵실험을 했고 2017년도에 6차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북한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절대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 개발을 핵 무기 생산을 멈추는 순간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표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사단장하고 있을 텐데 2011년도가 이제 2차 핵실험 끝나고 나서 11년도 말에 12월 19일 날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12월 19일 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물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13년도 2월 달에 바로 김정은이가 또 핵실험을 3차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6차까지 했는데 이제 핵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6번 정도 하면은 핵무기가 완성이 된 걸로 평가를 해줍니다.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거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왜? 이미 제대로 핵무기 완성은 끝난 겁니다. 탄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미사일 다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더 빨리 할 것이냐, 실전 배치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게 7차 핵실험이지 핵무기 이제 개발은 끝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북한 김정은이가 작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핵무력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법제화했어요. 공표를 한 겁니다. 공표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핵이 없죠. 그러면 핵에는 핵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결국은 지금은 미국의 확장 억제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거를 100% 믿을 수 있느냐? 요새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한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전 그 핵 전문가가 아니니까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봉 재처리 같은 거 이런 거 뭐 쭉 했을 때 그런 기술 보면 한 6개월 정도면 뭐 소규모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NPT에서 제재를 받게 되죠. NPT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엄청나게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규정에 그 예외 규정이 있어요. 명확한 어떤 정확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제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예컨대 미국이 야 우리가 확장 억제를 하는데 우리가 다 해주기 어려우니까 너희들도 핵무기 개발해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한다면은 NPT를 우리가 설득해서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 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고 그런 걸 무시하고 김정은이가 막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나는 이제 겁날 거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12월 제8기 당 전원회의에서 이제 남조선은
우리 북조선의 명백한 적이다 하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좀 친한 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명확한 적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대형 방사포가 뭐냐면 이제 남한 전역을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막 위협을 했죠. 그리고 육군의 한 60 내지 70%를 전부 다 병력들을 평양 원산선 이남으로 다 배치가 남하를 시켜서 돼 있습니다. 해군군도 뭐 거의 반 이상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직접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북한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북한군의 군사적인 위협의 실체입니다. 여기 이제 미사일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북한은 이제 1970년도부터 미사일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스커드 B, 스커드 C 이런 것은 뭐 300km, 뭐 500km니까 뭐 가까운 데만 쏘는 거니까 큰 위협이 안 됐죠. 예.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스커드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화성 15형 요때가 이제 2017년도에 이때는 이제 이게 13,000km입니다. 13,000km라는 것은 여기 보면 두 번째 원 이제 여기 LA라든가 이쪽에 미국의 서부를 좀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이제 날아갈 수 있는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그러는데 대륙간 탄도탄을 만든 겁니다. 미국을 직접 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2017년도에 6차 핵실험하면서 핵무력을 이제 핵탄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해서 하고 나서 김정은이가 그리고 북조선은 핵무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화성 17형 요거는 이제 13,000km 이건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핵무기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핵탄두입니다. 핵탄두. 핵탄두를 이제 몇 개 갖고 있느냐. 근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탄두를 소형화해서 발사체에다 잘 장착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합격 같은 걸 잘하지 않으면 중간에 터져버립니다.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인데 과연 북한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건 뭐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 북한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핵 투발 수단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스텔스 비행기죠, 비행기로 터뜨리는 거. 두 번째가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요새 나오는 이제 SLBM 서브머린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인데 이제 북한은 주로 이 ICBM에 중심을 두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SLBM을 자꾸 터뜨리잖아요. 그게 뭐냐? 요거 이제 잠수함은요 좀 엉성한 조그만 잠수함이라도 자망을 하면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래밭에서 무슨 바늘 찾듯이 그렇기 때문에 슬쩍 가서 미국 근처에 가서 쏘면은 미국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데 ICBM도 옛날에 액체열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 준비 과정에서 다 발각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체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쏴가지고 대응을 못하게 쏘겠다. 이런 것까지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팩트가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완성을 했다. 또 투발 수단도 이미 갖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고 단지 그걸 좀 더 정밀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할 뿐이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핵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미 확장 억제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의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러죠. 이제 어떤 학자가 얘기하던데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야 미국 놈들 야 내가 말이야 니들하고 붙으면 내가 너한테 지는 거 알아. 뭐 세계 1등인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지는 거 알아. 근데 나도 그냥 죽지는 않는다. 네가 우리 쏘면 내가 LA가 됐든 미국이 됐든 도시 하나는 없앨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우리 북조선은 말이야 뭐 공산주의라고 무조건 중국말만 듣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북조선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우리한테 위하는 놈들하고 대립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중국말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야 미국 니들 말이야 우리한테 좀 잘해줘봐. 그러면 내가 니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 오히려 중국 편에 서지 않고 니들 편에 가서 니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걸 그렇게 배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 야 근데 한반도 이거 뭐 조그만 나라 이거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고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잠이 안 옵니다. 과연 미국의 선택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우리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평온하고 풍요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잊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이미 완성이 돼서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탄두도 최소 20개 매년 이만큼씩 생산합니다. 화성 17호.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핵은 실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애들이 노림수를 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그 비대칭 전략이라고 이제 2018년도 뭐 이럴 때 한참 얘기했던 건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남한보다 어떤 일반적인 재래식 그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관리 유지하기 어려운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이제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장사정포, 잠수함, 또 특수부대, 또 사이버 부대,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 무기. 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정남이 그 죽은 거 기억나시죠? 야 고통스럽다,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 뭐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여자 야리야리한 사람이 와서 얼굴 한번 싹 흔들었는데 죽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G20 안보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할 때 이제 각국 정상이 다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한강부터 해서 뭐 지하철 다 돌면서 제가 선전하는데 제가 잠이 안 와요. 취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일본에 무슨 뭐 오음진리교 이런 얘기도 한데 이거를 뭐 병력은 없는데 경찰하고 군 다 동원해봐야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재래식 전력도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IT 북한은 뭐 지금 뭐 물론 미국이나 중국만큼 많지는 않지만 거의 버금가는 아주 첨단 IT 인력들을 집중 양성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세계로 보내가지고 신분 위장해가지고 IT 뭐 취업 사이트 뭐 암호화폐 이런 걸 가지고 최소한도 1년에 수억 달러씩 다 돈을 그리고 모아서 송금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중심 핵심 IT 기업에 걔들이 들어와서 연결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KT 무슨 뭐 불난 거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저는 심지어는 요즘에 뭐 강릉 산불 이런 것도 과연 이게 진짜 그냥 났을까? 이게 너무 내가 좀 과민해서 그런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위협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이제 금년도 이제 국방백서입니다. 이제 국방백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방부에서 발표하는데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북한은 핵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 그리고 노동당 규약 이건 이제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의 체계죠. 거기서 2021년도에 최종 수정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공산화 통일 이게 이제 국가 목표입니다. 북한에 그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명시했어요. 그리고
남조선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근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적은 적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런 걸 다 사과하고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갈 수 있죠. 도와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 김일성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같이 막 생각하면서 막 주사파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한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북한의 명확한 위협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 안보 전략을 제가 이제 그 뭐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국방부의 국방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을 좀 가미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뭐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내의 군사, 비군사적 위협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당면 위협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제를 하고 또 예상되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목표는 이건 이제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수호, 국민 안전 증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하고 글로벌 영역 확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군의 임무는 그거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도 그 앞서는 것이 결국은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군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확실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또 대비태세를 갖춰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군에 다니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안보 역량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객관적인 국가의 국력, 또 국가의 안보 전략, 또 전쟁 지도를 할 수 있는 리더십, 그다음에 안보 의지 세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안보 의지라는 것이죠. 6.25 때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백청간도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결국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병사들의 참 불태전의 의지, 목숨을 걸고 자기 진실 사수하는 의지, 이걸 봤기 때문에 도와준 거죠. 월남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도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젤렌스키가 그냥 국방색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고 병력들이 그냥 몸을 사리지 않고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보 의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외교 안보에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책이죠. 1988년도에 오래전에 폴 케네디 교수가 얘기했던 강대국의 흥망. 강대국의 흥망은 결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에 있다. 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잘 유지하면 그 나라는 계속 강대국으로 존속이 되든가 부상이 된다. 근데 그 균형이 깨지면 그 나라는 쇠퇴하거나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과 미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폴 케네디 교수. 근데 이게 소련은 그냥 망했죠. 근데 미국은 왜 안 망했느냐? 사실 미국도 위험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의 붕괴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미국의 그런 문제점들을 미국의 경제계라든가 이런 국가 관료들이 엄청나게 개혁을 통해서 보완해서 이런 다시 그런 세계 강국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으로 이제 93년도에 21세기의 준비를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전쟁도 중요하지만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이게 더 크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강국들이 서로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걸 좀 아주 강하게 주문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저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방위 정책, 국방 정책을 이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알기 쉽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첫 번째로 대비를 하면서 비대칭 전략을 포함한 재래식 위협에 동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양쪽을 다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안보 위협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다자간 안보, 다시 말해서 뭐 동맹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상비 전력.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도 인구가 계속 주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병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또 상비 부대가 너무 많으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비 부대는 최소한도의 적정 전력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동원 예비 전력. 여러분들 예비군 보면 옛날에 뭐 잘하다가 뭐 예비군 복무만 입으면 길에서 오줌 싼다 막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예비 전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초창기에 현역들이 며칠간 버티면서 딱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동원 예비 전력들이 들어와서 딱 배치가 돼야지 군대가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방어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전략 방향이다. 제일 마지막에 요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소위 말해서 4세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반복드리면 확고한 안보의지를 갖고 있대. 이제 소위 국가 총력전. 전쟁은 군인만 하는 게 아니다. 전 국민이 다 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북한은 군사국가죠. 병영국가. 전 국민이, 전 나라가 다 군대입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총력전 개념이 아니면 대비할 수 없어요. 뭐 휴전선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동시에 부산, 뭐 제주까지 동시에 다 같이 공격을 받는 상태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비하려면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이제 그냥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한미동맹은 합법적인 거죠. 우리가 뭐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맺어진 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을 무시할 수 없죠. 경제적으로 우리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서 협상을 잘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반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아까 이제 코드 같은 거 이런 거 참여하는 것도 좀 조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거기 너무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중국에 제재가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피해가면서 적절하게 하되 기본은 한미동맹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뭐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주국방력이 돼야 된다. 1대1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그 양계 축선으로 해서 전 세계를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중국은 계속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구단선, 여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에 구단선을 해놓고 이쪽에 인공섬을 설치해놓고 이건 중국의 영해다. 일로 지나가면 다 우리가 공격한다.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은 결국은 이런 패권국이 출연을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륙 간의 어떤 그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런 1대1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이제 그 일본과 호주가 또 인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드 플러스에 한국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코드가 아니고 이제 펜타 5개가 펜타죠. 펜터. 한국은 펜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적대가 되니까 그런 고민이 좀 생기는 거죠. 이제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금년도 국방정책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튼튼한 국방 그리고 이제 과학화 강군을 육성을 통해서 결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금년도 국방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세부 파트로서 3가지 분야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또 복지와 생생 이 3가지인데 핵심 내용만 잠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과 자강에서는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핵미사일 방어인데
이제 일단은 한국형 삼축 체계가 중심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킬체인은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가서 타격하는 것이죠. 또 KAMD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는 이제 미사일을 쏜 다음에 사드 같은 걸로 다층 방어를 해서 중간에 요격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KMPR은 이제 대량 응직 보복. 대량 응징 보복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전쟁 지도부라든가 핵심 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 거기에는 뭐 저 현무 미사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스텔시 같은 거 폭파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참수부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미국의 무기 체계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를 갖다가 이렇게 암살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력적인 수단이 아마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김정은이도 아마 두 다리 뻗고 맘 놓고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한국형 삼축 체계가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단 시간 내에 빨리 더 강화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국방부 정책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영역 작전의 수행 능력 강화,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기전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벌써 우주사령부를 만들었어요. 워싱턴에서 그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 전략이라든가 무기체계 작전 수행 방법을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영화에 뭐 아이언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이런 거 비슷한 무기체계가 미국은 아마 공개하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군생활 했지만 연구는 많이 하고 통일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부족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국방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기전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폭탄 터뜨려서 하는 것은 이제 하드킬이라고 그러는데 소프트킬 뭐 파괴는 하지 않지만 뭐 전자전 또 이렇게 제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게 통신 체계나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 공격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중요한 무기 체계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작전 능력도 갖추겠다는 것이 중요한 또 정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결국은 이제 그거죠. 이제 인공지능이죠. 요즘에 뭐 그 챗 GPT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 좀 그 국방 분야 하는 기업이 있어서 제가 좀 돕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 만나보면 AI 박사들, 교수 이런 분들이 보면 겁이 난다고 그래. 하도 빨리 바뀌어가지고 과연 언제 이게 1년 걸렸던 것이 한 3초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피해갈 수 없다. 앞으로 군대도 전쟁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로 가는 겁니다. 현재는 뭐 1단계 초기 자율 정도, 감시 정찰하는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과학화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그 기반한 이런 작전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자율이 판단지능,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뭐 결심까지 포함하는 것이 결심은 사실은 뭐 지휘관들이 지휘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저 알파고 뭐 바둑 두듯이 실제로 그것도 AI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다. 실시간대에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체계도 같이 발전시켜 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전투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이제 국방부의 또 어렵지만 또 중요한 정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동맹과 연대인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확장 억제죠. 북한의 핵 무력이 완성이 됐는데 저놈들이 도발 의지가 확실히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가지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한미 동맹 간의 신뢰성이 과연 있느냐? 과연 위험할 때 쟤들이 정말로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근데 솔직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면에서 정보 공개도 잘 안 해주고 굉장히 좀 참 불안한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종섭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제 양국 국방장관이 회의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맞춤형 전략을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갖춰 나가겠다. 그걸 갖다가 금년대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런 전략 그 시행 계획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죠 이제
전략 무기에 대한 이제 전개, 그죠? 핵 항공모함 이런 거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거의 안 왔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강도와 횟수를 대폭 늘리겠다. 이것이 이제 이 확장 억제 중요한 어떤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 및 연합 연습 훈련 강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이 7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강의하면 이제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막 깨웁니다. 제가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 놔두세요. 그 존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제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럽니다. 근데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군대가 그런 겁니다. 군대가 훈련을 안 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미동맹이 아무리 좋아도 훈련 안 하면 있으나 마나예요. 지금까지 한미동맹 연습 훈련 굉장히 축소했죠. 그러게 되면 저는 이제 제 후배들한테 야, 군 지휘관으로서 견장을 달고 훈련을 안 시키는 놈은 참수시켜야 된다. 저 그럽니다. 그건 군인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대폭 강화한다. 뭐 저 대표적인 게 뭐 쌍용 훈련 같은 거, 해병대 상륙하는 거 이런 거 여단급 하다가 차단급으로 확대했죠. 그다음에 연합연습도 이제 핵 공격 시나리오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이제 한다. 후반기 연습은 이제 정부 군사 연습 통합해서 한다. 이런 걸 다 이제 부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합 연습 훈련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한미 동맹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이 70년 됐는데 사실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미국군의 군부들은 6.25 때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 반대했어요. 한국은 그런 것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다. 걔는 우리 돈 만들고 골치 아프지. 그걸 하지 말자. 다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서 결국은 한미동맹이 된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죠. 미국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산.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작년 올해 막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한국 무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오래 썼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있는데 서로 이제 이전한 것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무기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가격은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무기를 사면은 미국 편으로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 무기를 사면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럽, 북유럽이나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국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또 방산 무기 체계 이거 이제 무역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고요. 다리가 크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국가 전략으로 적극 양성을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방산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가만히 있어도 방위력이 국방력이 커진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방혁신 4.0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기존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분야를 뭐 북핵 미사일의 대응도 마찬가지고 또 군사 전략, 작전 개념 이것도 새로운 개념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MLS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AA 기반의 핵심 첨단 전력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보한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전력 증강 체계 이것도 재설계하고 마지막에 훈련 연습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국방부에서 어렵지만 야심찬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 기회가 되면 이제 격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전쟁 중인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사실 뭐 휴전 정전협정 휴전 중이죠. 근데 그걸 약속을 지키면 이제 평화 상태가 지속되는데 그걸 안 지키면 전쟁을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저놈들은 계속 도발했어요.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한 번도 없죠.
심지어는 뭐 공격을 받고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상황 인식부터 해야 된다. 제가 저 사단장 할 때 그 중고등학생들 안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 대대장들한테 야, 니들 중고등학교에서 안보 교육 강연 요청 들어오면 장병동 교육은 뒤로 미루고 가서 먼저 해. 저도 이제 뭐 저쪽에 뭐 현대고등학교 저 정중히 만드는데 가서 했어요. 그 강림교회인가 쪽에 가 보니까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저 북한의 그 대남 혁명 전략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저는 다 잘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잡니다. 왜 안 자냐? 걔들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용호 혼란 전술이니 뭐 이런 얘기니까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야, 뭐 원래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쟁은 정의의 전쟁과 비정의의 전쟁이 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전쟁은 비정의의 전쟁이야. 이게 그 사람들의 판단이야.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은 몰라요, 그런 걸. 그게 엄청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편안하십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편안하십니까? 네?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문제 없습니까? 뭐 저도 요새 뭐 전립선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줌 노래를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건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해야죠. 대비해야죠. 이제 4세대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의 해병대 대령했던 헤임스 대령이 처음 얘기를 했는데 2004년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1세대 전쟁은 나폴레옹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인력전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2세대 전쟁은 1차 대전 때 참호에 들어가서 막 포수하는 화력전. 3세대 전쟁은 이제 2차 대전 같이 뭐 잠수함 비행기에서 그런 기동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첨단 전쟁의 발전 단계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4세대 전쟁이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택동의 무슨 이제 그런 게릴라 전술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되는데 이 특징이 단순히 군사력을 경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적의 정치적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정치적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적의 전쟁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부를 경멸하는 것, 뒤엎는 것. 다른 말로 그래서 이건 이제 인서전시 전복전이라고 합니다. 뒤집는 거, 뒤엎는다. 미군들은 뒤집는다. 그다음에 초국가 초수단 초영역 작전. 그다음에 전평시 구분이 안 됩니다. 군인 민간인 구분이 안 돼. 애매해. 전후방이 없어요. 이게 4세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초한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뛰어넘을 초 한계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초월한다. 그래서 이게 벌써 애들은 1999년도에 이 차의량 그때 대령 지금 얘가 국방대 교수인데 이놈하고 왕상수이가 처음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수단, 여기는 이제 비군사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분간은 첨단 군사력 가지고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은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중국의 이제 군사학자들이 개발한 전쟁이 초한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국의 지도자 강택민이도 뭐 엄청 극찬을 했고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과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무력, 비군사, 비살상, 무혈 방법도 전쟁 목표 달성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손자병법은 그거지 않습니까? 부전이 구린지병이 선지선자야라. 싸우지 않고 이런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폭격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적이 무력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근래 20-30년 전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막 싸운 적이 없어요. 별로. 아프간 이런 거 있지만 다 러시아가 하고 뭐 이랬지. 중국은 그렇게 전투작전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었느냐? 다른 수단으로 했다는 겁니다.
심리전, 여론전, 기만전, 문화전, 법률전, 금융전, 정치전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다 퍼져입니다. 이제 뭐 이게 뭐 확인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공자학원, 요새 나온 정찰풍선, 또 이제 중국 마약 공격 이런 것들이 다 초안전의 일환이다. 어떻게 보면 4세대 전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서방에서는 이제 이걸 알고서 공자학원 다 퇴출시키죠. 틱톡 못 쓰게 하죠. 한국은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공자학원에서 공자를 가르치냐? 공자 안 가르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전략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설립할 때 한 1억 원 정도 줘가지고 대학에다 해가지고 교수들, 학생들 막 중국 연수해가지고 다 공산당 교육시킵니다. 중국은 옛날에 그 천안문 사태 막 이때부터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엄청나게 사상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요, 20, 30대 애들은 중국에 대한 또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반감이 없어요. 시진핑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걔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세뇌가. 그런 사고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하게 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통일 아카데미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소령 때 연세대학교에서 그 통일 정책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은 한반도 통일은 이제 원칙이 있죠. 뭐 사실은 무력에 의한 통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력으로 통일하면 어떻게 보면 통일해봐야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남북한의 군사력이 6.25 때하고는 다릅니다. 승패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력을 배제하고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가 보장되는 그 주민들,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와 복리가 확보가 되는 그런 원칙 속에서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통일 정책이죠. 뭐 정부마다 좀 바뀌었지만. 근데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결국 뭐냐? 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의해서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초도 변치 않는 동일한 전략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북한의 선 남조선 혁명 후 통일 전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혈점령하는 게 있어요. 용공 정권을 수립해서 그냥 들어오면 무혈점령에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용공 정권 수립해 놓고 그냥 와서 손잡으면 그게 이제 김정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혈점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로당 때 같이 이런 폭동을 포함해서 남한의 여건을 다 조성하고 심지어는 6.25 때도 우리 군부에 북한 세력들이 침투해 있었던 징후가 있다는 증언이 많이 있죠. 그런 식으로 다 해놓은 다음에 쟤들은 또 남로당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보완해가지고 다 곳곳에 박아놓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법조계, 경찰, 교육계, 노동계 어디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언론계 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딱 되면은 쫙 밀고 내려와서 단시간 내에 끝낸다. 뭐 낙동강 전선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바로 끝내버린다. 미국이 날라오기 전에 끝내버린다. 이것이 무력 통일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불변하는 북한의 통일 정책이다. 이걸 모르고 연방제 통일이 뭐 좋으니 대전 전제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죠? 미군 철수, 뭐 보안법 철폐 이런 게 다 그런 이 개념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육을 안 해요, 지금. 교과 체계도 빠졌고. 그래서 참 그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제가 이제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탄신 그 관련해서 제가 그 며칠 뒤에 그 해화동에 이화장에 갔어요. 이인숭 옹 그 양자
그 부부분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제 말씀 나누고 왔는데 참 이승만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뭐 월남 패망하는 거, 핵무기 맞는 거 다 예언한 증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48년도에 그때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우리 그 주민들이 자유, 민주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74%가 사회주의를 다 선호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그냥 김구 같은 사람이 했으면 그냥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승만의 그 동양에서 나라도 없는 그 사람이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 그 오스트리아, 그 사람이 호주댁이라는 호주댁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에요. 그 잘 사는 집안에 둘째 딸을 잡아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으면 됐겠어요. 그 정도 되고 교수들이나 이런 그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시정부 수반되는데 그 양반이 계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또 2년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일성이가 결국은 소련에서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탱크 몰고.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됐는데 그런 전범을 갖다가 주사파라고 해서 존경한다고 그게 정신 나간 놈들이 이게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 안 되죠. 우리 헌법 체계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북해군이라고 합니다. 북해군. 쟤들은 정규군이 아니야. 그냥 깡패 새끼들 집단이야. 저는 그럽니다. 네. 북한군 아니다. 북해군이다. 깡패보다 못한 놈이다. 그렇게 당당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해요 지금. 언론에 가서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 안 하면 말이야 괜히 막 눈치 보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교 협상할 때는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때야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나라를 위한 헌신.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맨주먹으로 피땀 흘려서 지킨 나라를 우리가 그냥 뺏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새벽부터 저기 광양에 그 그냥 산업단지 갑니다. 차 끌고 가가지고 40명 모아놓고 제가 예비군들 모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비역 장군인데 차 몰고 새벽부터 왔습니다. 제가 강의료 10만 원 받으라고 여기 왔겠습니까? 제가 운전하기도 힘든데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중요한 100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의로 대부분 다 좀 기부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하는 힘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2023년도 제2기 통일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소식을 마칩니다.